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제 요즘 트렌드가 지금 공약으로도 걸었었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뭐 쉽게 말하면 뭐 이제 노후한 주택들을 그 전에 밀어버려가지고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겼던 문제점 중 하나가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쫓겨난다는 거죠. 그렇죠, 원주민들이. 예.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차피 그렇게 재개발할 돈은 없다 보니까 근데 거주하기 편하게 거기 생활 여건을 좋게 만들자라는 게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거든요. 네. 이게 취지는 되게 좋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는 앞으로 재개발이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핵심이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이제 재개발들이 앞으로 입주하고 난 다음에는 향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공백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정권이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재개발 지역을 지정해도 이게 입주하려면 이제 구역 지정부터 해서 뭐 한 10년, 20년 봐야 되는 건가 이제 입주까지? 제가 2010년에 재개발 구역에 집을 샀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수였거든요. 나중에 네. 거기에 지어지는 걸 이사 가야지 샀는데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둔 상태에서 70% 정도 조합 동의 서 거쳤다고 해놨는데 아직 사업 시행 인가를 못 받았어. 지금 네. 8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 재개발이 지금 거의 구역 지정은 그 뉴타운으로 지정된 건 2004년도에 그 지역에 이미 재개발 기본계획 요만큼 들어가 있었고 2005년에 재정비 촉진지구 3차 뉴타운 되면서 이제 구역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2004년부터 시작하려면 사실 시작은 2001년부터 한 거예요. 근데 지금 2017년인데 아직 사업 시에 인가를 못 받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중에 기본계획 정비구역 지정 간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그 아파트가 공급 물량이 되어주려면 저 환갑 때 뭐 거의 그런 그렇죠. 수준이 이제 되겠죠. 공급은 네. 좀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특히 부동산은 그렇죠. 네. 공급하기가 이제 뭐 쉽게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지금 이제 2기 신도시들도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었던 것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정부가 정책을 그렇게 빈택지에다가 택지 분양해가지고 해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이제 재개발은 말하자면 이제 구역 지정부터 시작하면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서울은 말했던 결론은 서울은 빈택지가 없어요. 지을 땅이 없는데 네.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재건축은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조합 설립되자마자 못 팔아요. 정매 제한이 이제 등기 날 때까지. 아파트 다 입주하고서도 등기 날 때까지 이제 못 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재건축은 사고 싶든 사기 싫든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또 첩첨상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도 하겠다.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 규제를 어떻게 피할까 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후분양이라든가 서로 막 이제 그러니까 공급은 그렇죠. 점차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강남권 재건축은 이제 살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 이제 다른 데 재건축들은 이제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데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사업 속도도 이제 지연되게 되고요. 네. 말했던 것처럼 재개발도 이제 재개발 신규 지정될 곳도 없고 있었던 데들도 이제 속도를 가느냐는 말했던 것처럼 입지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심해질 겁니다. 양극화 영향을 그렇죠. 받을 것 같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고. 서울에 이제 신규 공급이 되기가 이제 네. 참으로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됐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과연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현재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결국 핵심은 사실 우리가 많은 내용을 얘기했었잖아요. 정부 규제라든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많은 이슈 중에서 공급 과잉 얘기도 잠깐 좀 다뤘었는데요. 네. 사실 이런 거 뭐 지겨워요. 이제 그런 거 말고 사실 핵심은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냐 내려가는 거냐 이게 사실 가장 듣고 싶은 얘기긴 할 거예요. 오늘 점쟁이 빤스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잘해야 돼. 기록으로 남는 거야. 그렇습니까. 이제 저희가 한번 이제 향후 점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건 그런 부분인데 네. 이제 사실상 이제 현장에서 저희는 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분위기는 사실 약간 좀 관망 분위기가 되게 강해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성동구 부동산을 찾는 분들은 관망 그렇죠. 분위기가 매수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는 거네. 뭐 지방이라든가 하다못해 강남 쪽 분위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도 저희 네. 성동구에서는 저희가 하다 보다 보니까 네. 여기가 그렇게 팔기보다는 뭐 또 올라가지 않겠어? 라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매도인들. 그렇죠. 네.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규제 터져서 오히려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매수자들도 그쵸. 요참에 떨어지는 물건들 나오면 사야지 이런 그쵸. 대기 매수
받쳐주는 층들이 그쵸.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네. 그래서 뭐 싸게 나온 거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상 뭐 싸게 나온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들 왜 규제 터졌는데 왜 가격도 안 떨어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간혹 뭐 떨어져도 뭐 1,000만 원 떨어지는 거 가지고는 뭐 성이 안 차죠. 그건 금매가 그렇죠. 아니다. 그건 금매가 아니다. 더 떨어질 거다라고 네. 하면서 그리고 뭐 저희도 그렇다 해서 매도자들 분에게 뭐 한 500만이라도 더 깎아주면 이상이 꼭 살 사람이다 하면 좀 얘기라도 해보는데 그런 것들도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또 가격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렇게 보고 있었었는데 네. 이제 사실 먼저 움직이는 건 이제 재개발이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네. 저희가 아파트 매매 거래는 이건 약간 좀 뜸해요. 그런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얘기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봤을 때 저희는 마지막 틈새 시장이 이제 재개발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재건축은 살 수가 없잖아요. 거래가 안 되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네, 조합원치 금지 규정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재개발은 얘기했었던 것처럼 앞으로는 뭐 신규 공급되는 게 사실상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진행되는 게 마지막 새 아파트예요. 얘네들이 서울에서 입주하고 나면 한동안은 새 아파트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음에 지금 많이 찾는 데가 그래도 거래돼도 현재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새 아파트들이나 아니면 재개발 이런 부분들을 입주할 아파트. 그렇죠. 입주할 아파트 공사하고 있는 거나 그렇죠. 그리고 분양권도 찾던가 아니면 입주를 했어도 네. 입주한 지 몇 년 안 된 아파트들 네. 아니면 재개발 지역들을 많이 찾더라고요. 이제 그런 쪽으로는 거래가 되게 많았어요. 저희가 가격이 특별하게 뭐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매도하려는 사람들도 있어 거래가 특별하게 뛰고 뭐 그런 거는 아니었었지만 거래는 되게 저희가 그래도 꾸준히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실질적인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여기가 어떤 게 포인트다 라는 게 있었죠.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이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그럼 우리 집은 안 올라가냐 라는 게 가장 궁금할 텐데 이제 향후 부동산 가격이 언제 올라가느냐 우리가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갈 거냐도 되게 중요한 관심사일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폭이 생각보다 길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자. 네, 왜 폭이 길지 않을까요? 네. 이거 그냥 그대로 가나요? 원래 이런 방송이에요. 네. 이제 이 폭이 길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핵심 축 중 하나가 이제 바로 전세가율이에요. 왜냐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전세가율 보면 이때는 그냥 뭐 50% 40% 이랬었어요. 이제 지금이야 우리가 70%는 다 기본으로 깔고 가잖아요. 매매 가격에서. 근데 이전에는 그렇게 낮았었던 게 기본이었었던 거죠. 이제 이게 집 부동산 이게 가격이 이제 정확히 말하면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갔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진짜 집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이제 정말 그 오랜 시간 침체기가 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의식이 팽배했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오히려 집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 전세 가격이 오히려 더 떨어졌었는데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진 이후로 이제 전세가율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가 한때는 전세가율이 올라간다는 건 매매가는 빠지고 전세가는 올라가면서 이게 크로스하는. 그렇죠. 그러다가 뭐 전세가율 뭐 90% 뭐 혹은 역전세까지 나와서 당시 뉴스에 화도 되게 많이 냈잖아요. 깡통주택 이런 뭐 하우스 푸어에서 살아남는 법 책도 있고요. 다 이런 식의 이제 이슈가 되게 강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다 보니까 뭐 역전세까지 나오면 차라리 또 그때 같은 얘기예요. 노무현 정부 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게 차라리 집을 사자. 그때는 아예 전세가 없다 보니까 집을 샀는데 왜냐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려고만 하지 전세를 안 올리려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역시 똑같이 팔리진 않는데 그렇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차라리 집을 사자. 그때 뭐 이명박 정부나 이제 그때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되게 많이 완화를 했는데도 안 샀어요. 집을. 그때 당시 뭐 서울에도 미분양이 수두룩했었어요. 서울에도 미분양이 수두룩한 게 아니라요. 할인 분양들 서울 요지에 지금 아파트들 할인 분양들 되게 하고 그 마프레미안 푸르죠. 마레프도 할인 분양했었고요. 그리고 흑성뉴타운 센트레빌 2도 할인 분양했었고 할인 분양도 했었어요. 저희 성동구를 봤었을 때는 그때 당시 대표적인 게 이제 텐질. 텐질도 당연히 할인 분양했죠. 그때 당시 미분양이 내다 보니까 이거 분양을 털어내기 위해서 할인 분양하고 조합원들은 추가 부담금 막 이제 피를 토하면서 저희 대표님이 텐질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추가 부담금만 1억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없었던 시기 때 막 지금 거래도 잘 안 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합에서 추가 부담금 1억 내래요.
숨이 턱 막히죠. 그렇게 다들 부동산을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부동산에 몰빵한 사람들이 그게 힘들어. 맞아요. 왜냐하면 거래가 안 되니까 수입도 안 들어오는데 부동산 가격도 자산 가치가 하락하니까 한 방에 가더라니까요. 그때 뭐 또 네. 매매 가격이라 해서 뭐 높았겠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네. 뭐 처분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올라와서 그래서 다행이에요. 네. 아무튼 그랬었는데 네. 이제 그때 당시 그렇게 할인 분양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그런 규정도 있었잖아요. 아예 5년 동안은 양도세 아예 면제. 그렇죠. 이런 항상 식으로 뭐 경기 안 좋아지면 그쵸. 미분양분 사면 이거는 양도세 안 받아준다 이런 조건들이 툭툭 튀어나오더라니까요. 그렇게 해도 안 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근데 그때 산 사람들은 대박 났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경기가 되게 안 좋았는데도 그렇게 계속 부동산 가격이 결국 전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집을 이제 사람들이 사는 거죠. 사다 보니까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네 라다 보니까 이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이제 뛰는 순간이 이제 온 게 이제 지금까지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론은 저희가 전세 가격이 되게 높다 보니까 지금 전세 가격은 이제 좀 떨어졌어요. 이전보다는. 그래서 지금 한 대략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전세 가격 70%가 이 노무현 정부 때랑 비교하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이 그쵸. 그래프만 보더라도 50%, 40% 이선이었는데 지금은 매매가가 1억이면 그 당시엔 전세 5천만 원, 4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매매가가 1억이면 전세 7,300만 원이라는 소리니까 훨씬 매매가랑 이 매매가 가격이 빠져도 전세가가 바로 턱 밑까지 이렇게 와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이제 예. 매매가 전세 가격이 이제 말했던 것처럼 이제 다주택자 규제하고 뭐 그렇게 하면 집을 사람들이 살려고 하기보다는 전세를 먼저 찾을 거잖아요. 네네. 그럼 전세 가격이 먼저 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전세 가격이? 그렇죠. 먼저 올라간다. 이제 네. 특히 바로 이제 추석 지나고서 이제 가을 이사철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네. 다 보면 전세를 찾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 가격이 뛰게 되면 사실 매매 가격을 금방 추격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전세가가 그렇게 매매가를 쫓아가는 시간은 그렇죠. 근데 내년에 공급 물량이 그렇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그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거죠. 말했던 네. 것처럼 경기도권이나 뭐 지방 이런 데보다는 서울의 공급은 서울은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수도권에서 위치 좋은 데들 중심으로 해서 전세 가격이 이제 폭등하면서 이제 매매 가격이 밀어 올린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갭 차이가 그때 당시 이제 노무현 때는 가격이 좀 떨어졌었는데 지금 꼭 그렇게 특별하게 떨어지진 않고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떨어지지 않고 그냥 보합 상태로 있다가 다시 또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태를 이제 반복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 2003년 12구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결국 그 시장 자체가 다시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임대 물량이 부족한데 결국 그 임대 물량을 살려던 사람이 매매 수요를 대체를 해주면서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제 바닥을 찍었다고 하면 지금은 높은 전세가율이 결국 매매가는 떨어지더라도 높은 전세가율이 금방 닿을 거니까 지금 매수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결국 전세를 살고 하다 보면 전세 가격이 전세의 공급량이 갑자기 확 늘어나 주지 않는 한은 결국 그럼 또 시장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 올라간 전세 가격 야 내가 이 집을 8억 주고 전세 사느니 그냥 10억 주고 그냥 요참에 사자 이런 식으로 차라리 대체하는 수요들이 만들어지면서 가격이 이제 그런 시점이 다가오면 이 지금의 어떤 거래 절벽은 다시 조금 다른 국면을 맞을 것 같다. 그렇죠.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네,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이거 그냥 제 생각, 네. 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이 가계부채 대책에서 저는 사실 지금의 이 높은 전세가율 자체가 전세자금 대출에 되게 기인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금액 자체에도 되게 거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계부채 대책이랑 주거복지 로드맵이랑 10월에 발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마도 가계부채 대책에서 전세자금 대출은 건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것까지 건드리면 진짜로 월세 시대로 가야 되니까 월세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월세는 말 그대로 그 주거 비용이 확 늘어나는 전세자금 대출로 가는 이유는 같은 전세금을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이자를 내는 게 월세 내는 것보다 좀 저렴하니까 사실 전세자금 대출들을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지금처럼 못 받게 하게 되면 전세 가격이 이제 하락 압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네. 이제 정부가 만약에 진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네. 전세자금 대출을 잡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알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못 건드리는 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게 전세자금 대출 잡아서 이게 73, 70이 떨어지면 또 상황은 알 수 없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전세자금 대출 말했던 것처럼 사실 진짜 말했던 것처럼 알면서도 못 건드는 게 아마 이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사실 지금 정부의 프레임은 이제 다주택자들, 돈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집 없는 사람들, 내가 봤을 때는 난 집을 살고 싶어도 지금 실수요자들 대출 규제 해가지고 집을 못 살게 하잖아요. 오히려 뭐 매매 가격이 40%밖에 지금 LTV를 잡아버리니까. 근데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가격에 그냥 80%는 대출을 해줘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오히려 전세자금 대출 받기 훨씬 쉽고. 이게 아니라 7억짜리 아파트가요, 투기 지역이면 40%잖아요. 네. 그럼 47, 28, 2억 8천밖에 대출이 안 돼요. 네. 근데 7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저기 73% 전세가율이면 7, 7, 49, 5억 전세잖아요. 예, 보통. 그러면 5억에 80%까지 대출이 5, 8, 44억까지 대출이 나와요. 맞아요. 이 집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7억짜리 아파트가 4억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담보대출을 받으면 2억 8천밖에 안 돼요. 맞아요. 이게 현실 자체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냥 밖에서 봐도. 더군다나 금리도 저렴하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뭐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사는데, 그렇다고 이걸 공격하기 또 뭐한 게 네. 이제 그러면 표를 잃어요. 이 서민들을 이제 뭐 나 집 없는 사람도 공격한다, 이제 막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가 뭐 나오죠. 지금의 어떤 이런 규제도 어떻게 보면 수도권의, 특히 이제 서울 주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예상치 못하게 너무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어쨌거나 잡기 위해서, 뭐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선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급조해서 여러 가지 있던 걸 다 백약을 쏟아 부어가지고 일단은 급등을 막기 위해서 뭐 한 대책이다 보니까 모든 게 그렇게 다 논리적으로 설명되고 하진 않아요. 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씁쓸하긴 하고 또 그렇죠.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네. 양극화라는 얘기가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남들 부동산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내 할 바는 아닌데 일단 내 자산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은 되게 여러 가지 시각이 있어요. 우리가 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그렇죠. 있어. 그리고. 우리가 네. 얘기하는 게 네. 틀릴 수 있죠. 그렇지만 맞아요. 우리가 보는 여러 관점 중에서 우리는 규제랑 지금 뭐 몇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냥 다른 시각에서 보면 또 다를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는 모기가 여기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반겨주는 무기가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을 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락폭이 좀 적을 것이다. 네. 일단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높은 전세가율이 일단은 그러고 전세 자금 대출을 정부가 쉽게 컨트롤하기는 지금 어렵다. 바꾸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네. 정답은 이제 모든 내용들,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내용도 듣고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듣고 본인이 판단해야 돼요. 그렇죠. 각자가 계속 뭐 이게 맞는 얘기일지 아닐지는 가봐야 아는 거죠. 예. 네. 참고해서 그냥 보세요. 네. 자, 이제 긴 시간, 뭐 지난 10여 년 전에는 어땠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또 어땠고, 지금의 상황도 이렇다까지 좀 길게 다양한 부분에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좀 요약 좀 해주세요. 이제 결론은 네.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올라간다가 결론이 되겠죠. 올라갈 것 같다. 그렇죠. 앞으로. 근데 이제 예. 뭐 이제 수요 억제 정책으로서는 이제 부동산 가격을 해결 못했었다는 이제 정부의 이제 교훈도 이제 볼 수 있고요.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해진다. 사실 올라간다는 것도 이제 잘 봐야 돼요. 지역 선택이 이제 점점 중요해지는 거죠. 지방이라고 해도 얘기했던 부산 같은 경우는 또 올라가는 데는 또 올라가잖아요. 뭐 그러니까 세종도 올라가고. 다주택 그렇죠. 중과에 대한 영향 때문에 결국 그렇죠. 입지 선택, 입지. 물건 선택에 되게 똘똘한 거 하나 그렇죠.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갈 거다. 네, 네.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뭐 좋은 지역들로 네. 이제 올라간다라는 네. 거고, 이제 공급 부족, 서울 같은 경우 공급 부족이랑 이제 전세가율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면서 이제 결국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결국 이제 노무현 학습 효과로 사람들이 이제
이미 있었던 규제를 안다는 거. 네.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이제 높은 전세가율로 이제 그 침체기가 좀 짧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그 동양은 어때? 현장에 계신 분위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 네. 얘기했었잖아요. 중간에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네. 매매는 한동안 좀 거래가 뜸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재개발 같은 정도만 꾸준히 좀 되다가 갑자기 근래 이제 추석 앞두고서 한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매매 계약이 확 되고 있어요. 아, 분위기가 움직이고 이제 근데 있대요. 이것도 네. 지역마다 좀 달라요. 매매 물량 자체가 워낙 없었던 데들, 뭐 물건도 가격 안 떨어졌었던 데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데들도 있지만 가격이 한 1,000, 2,000 정도 떨어졌을 좀 연차 있었던 데들부터 갑자기 거래가 막 빠르게 되고 있더라고요. 아, 움직임이. 네. 슬슬 그렇다 그래서 보니까 왜냐면 다들 추석 전에 일단 하나를 결정하자라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제 추석 이후로부터는 저희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본격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흐름 분들은 자체는 빨리 이제 네. 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김재현 기자님 말씀은 앞으로 이제 추석 이후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매도하실 분들 또는 매수하실 분들은 하나의 의견으로서 생각하시고 추석 때 가족들 만나면 좀 이런저런 얘기 나눠 보시면서 의사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학습 자료? 사료? 뭐라고 해야 돼? 하나의 그냥 의견으로서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오셔서 이야기 나누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웠어요. 네, 저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엔 무슨 얘기로 한번 오실래요? 그러게요. 다음에 하게 되면 이거 말고도 진짜 좋은데 어디 투자하면 좋은가 이런 걸 한번 구체적으로 저는 얘기해 제가 볼까요? 희망하는 게 있어. 네, 성동구에 사실 성동구가 재개발 구역이 되게 많은 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거의 끝났잖아요. 네. 이제 남아있는 데들이 얼마 몇 개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성동구에 남아있는 재개발 구역들을 좀 오셔서 구역별로 네.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아주 인기 짱일 거예요. 성수지구에 대한 얘기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금호동 일대도 재개발 구역이 맞아요. 거의 다 마무리됐잖아요. 이제 금호 15구역이 언제 입주하죠? 이제 금호 15구에 2018년도 3월달. 아, 그럼 내년 3월이면 다 적겠네요. 그렇죠. 제가 거기도 15구역 이주하다 중간에 멈췄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사실은 2011년, 12년 그때 한참 보러 갔었거든요. 그런 거면 16구역. 16구역. 이제 지금 이제 사업 시행 인가는 다 예전에 끝났고 지금 네. 관리 처분 총회 준비 이제 중이죠. 거의 막받은 거네요. 그러면 이제 더 있나요? 그거 말고. 뭐 성동구에 남아 있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용답동 재개발, 네. 용답동 재개발. 용답이 성동구구나.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뭐 행당 7구역 이렇게 남아. 행당7도 이제 거의 다 막바지지 뭐. 여기도 지금 관리 처분 이제 감정가 이제 곧 나온다고 네.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응봉일 재건축 뭐 재건축 그 정도가 다 진짜 몇 개 없다. 옛날에 진짜 재개발 밭이었는데. 정말 제일 천지였는데 지금 이제 분양권으로서 이제 공사 중인 데들 이제 쭉 내년에 입주 예정인데 서리자 그렇죠. 서울숲 리버뷰자이 뭐 힐스테이트 서울숲 리버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금호 29역이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좋은 얘기 할 수 있도록 이제 아무튼 자리 그런 마련만 해주세요. 디테일한 구역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네.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